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제 채널에서 돈 얘기는 조금 생소하시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서 돈 얘기를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돈 얘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 이후로도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은 신혼부부 재테크 관리인데요. 저희가 결혼한 지가 6개월이 되었고 인스타 무물 이렇게 할 때마다 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게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되었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끼리님은 돈을 합치셨나요?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이번에 내용이 좀 많거든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부의 상황 설명부터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직장인, 저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은요, 재테크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재테크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는 30대를 막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로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조금이나마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사는 부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수익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자산을 합친 상태예요. 어른들한테 꼭 한 번씩 들어봤던 말이 결혼하면 돈이 모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하면 돈이 모인다라는 뜻이 결혼만 하면 돈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고 결혼을 했을 때 두 명의 자산을 합치고 통장을 합쳐서 같이 모으고 아껴서 자산을 불려나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따로 돈 관리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 이거는 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인 두 명에서 결혼을 했고 그들이 정하는 그 가정의 룰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셔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돈을 합치는 게 맞는 것 같다. 합쳐서 열심히 모으고 서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산을 합친 상태이고요. 그 관리는 제가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결혼을 하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좀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결혼 전에 이제 집을 매매를 했고 그 집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둘의 자산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탈탈 털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합쳐졌고 이제 둘 다 돈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생기는 수입들은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꽤 자연스럽게 돈을 합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상 저는 제가 돈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편은 잘 따라와주는 팔로워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제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은 그래 널 믿어 약간 이렇게 잘 따라와주기 때문에 약간 제가 약간 신나게 이렇게 앞장서서 리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너 보지 마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관리하더라도 남편이 뭐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느 정도 모였어 주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통장 다 까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큰 돈이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돈을 합쳤고 합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돈을 합쳤더니 정말로 돈이 잘 모아지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과 지금이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후로 딱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결혼 전에는 월세 조금 내고 이제 촘촘달이 이렇게 돈이 나갔다면은 지금 막 아파트 이자나 조금 더 지출도 많아지다 보니 돈을 훨씬 많이 모으게 됐어요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둘이서 벌잖아요. 둘이서 벌면서 식비는 또 거의 한 사람이 저 혼자 자취할 때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식비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쓰니까 쉐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껴지다 보니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 전에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지 하고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뭔가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10만 원, 20만 원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민하게 되고
되고, 그리고 막 옛날에는 갑자기 막 명품을 막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비를 정말 많이 줄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생각했을 때는 돈을 합친 게 훨씬 돈을 모으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6개월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서로 수입을 공개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돈을 합치다 보니까 서로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엑셀표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고 이달에 너의 수입, 나의 수입을 합쳐서 여기서 고정비들 나가고 이 정도는 저금을 했어.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뭐 주식을 이만큼 샀어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공유를 하거든요. 월말에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조금 한번 쓱 보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통장 쪼개기를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통장을 합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제가 돈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월에 한 번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본인의 용돈을 제외하고 저에게 보내줍니다. 통장에 모였죠? 저 같은 경우는 수입원이 좀 여러 개라 가지고 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모으면은 이달에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또 남편이 필요한 필수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비도 써야 되고 휴대폰비도 써야 되고 보험료 같은 그런 공과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남편한테 보내주고 저도 제 앞으로 보험료,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뭐 연금, OTT 관리비, 고정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쑥 빼둡니다. 그리고 남편도 용돈을 가져갔잖아요. 저도 용돈을 가져가는데 결혼 초반에 이제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패션아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뭔가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명확하게 했어요. 저처럼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를 예를 들면 컨텐츠가 그냥 공짜로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컨텐츠비라는 명목 하에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소비를 하는 것들은 이 컨텐츠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소비이다 보니 이거는 제가 용돈에서 제하지 않고요. 저의 이제 수입, 매출에서 제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빵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빵집에 그냥 문만 열어놓는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판매를 해야 돈을 버는데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냥 밀가루만 넣어서 만든다고 그 빵이 맛있지 않잖아요. 좋은 버터, 신선한 재료, 좋은 밀가루들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빵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총 매출에서 인건비 제하고 재료값 제해야 그 다음에 나에게 떨어지는 게 순수익이잖아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죠. 제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이니까 그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은 비용의 한계를 정해두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서 컨텐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내가 이만큼 벌었다 하는 그 돈이 되는 거죠. 컨텐츠비 말고 또 저의 개인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막 영상에 보이지 않겠지만 막 집에서 엽떡도 시켜 먹고 뭐 영상에 보이지 않겠지만 뭐 속옷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용돈은 정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에 남편 용돈, 제 용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통장인데요. 저희는 카카오 모임 카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생활비를 또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결혼 6개월 전부터 동거를 했었는데 동거할 때는 60만 원을 써봤어요. 60만 원으로 둘이 이제 식비도 쓰고 뭐 칫솔, 휴지, 뭐 치약, 생활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봤는데 너무 좀 쪼들리는 느낌?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게 한 8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금 모자란 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용돈에서 이번엔 내가 사줄게, 이번엔 네가 사,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금 통장이라고 하죠. 경조사비가 매달 다른데 저는 사실 경조사비까지는 통장을 쪼개진 않고 사실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청첩장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한 달 전에 이제 통장 쪼개기 하면서 이번 달엔 경조사비 이만큼 들겠네 하고 빼두고 이제 저축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신용카드 꿀팁이라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100% 제 경험담인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신용카드는 하나 정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한 3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마일리지도 모으겠다 하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또 주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신용카드의 개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만 원만 딱 써야지라고 하다가도 긁다 보면은 30만 원이 무조건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나쁘게 바라보진 않는데요. 많이 만들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은 가장
가전도 사러 가고 또 아파트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은 카드 만드는 게 조건이란 말이죠. 이걸 만들면 혜택을 더 좋게 해준대. 그래서 그 카드 다 만들잖아요. 결국엔 내 통장에서 다 나가는 돈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전 보러 갔을 때는 카드 계속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저희는 카드 안 만들 거고 카드 혜택 안 받을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LG 가전인데 LG에서 뭐 한 6개월 정도 뭐 써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그것만 쓰고 6개월 쓰고 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는 건 좋으나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 요것만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용돈은 언제 드리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드리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일 때 씀씀이가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용돈을 너무 많이 드리는 거는 비추합니다. 근데 사실 또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되게 부모님한테 애틋해진단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 이것도 해주고 싶고 우리 아빠 이것도 하나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뭔가 필요한 걸 해드리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돈의 액수를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이제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도 또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생신, 명절, 어버이날 이렇게는 챙기는 편이고요. 생신이실 때는 양가 부모님들 각각 20만 원 정도를 이제 챙겨드리려고 해요. 20만 원 전후에 생일 선물 또는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저희 양가 부모님 각각 이제 식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양가 부모님을 다 똑같이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선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때도 투명하게 합니다. 남편한테도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똑같을 순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맞추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양가 부모님의 상황이 다 똑같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 부모님은 우리는 챙기지 않아도 된다. 너네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과 잘 이야기를 나눠서 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받는 그리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서로 뭔가 비밀로 하고 있다가 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 조금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본격 재테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법,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에게 발생되는 수입에서 소비를 통제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 첫 번째, 돈을 모으고 아끼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하면 이제 2번째, 더 많이 벌기로 넘어가잖아요. 부수입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데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거 플러스 또 할 수 있는 재테크가 3번째, 재테크로 불리기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결혼 전에 큰 재테크를 하나 했죠. 아파트 매매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막 서울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뭐 집값이 이렇게 막 불장 막 오르고 그러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매매 또한 재테크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포함을 시켜봤고요. 재테크를 성공했다라는 건 사실 올랐을 때 말이긴 하지만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아파트 대출의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사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썼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미장 주식 이런 것들 다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제 미장으로 돈을 조금 그래도 재테크를 해보자 해서 미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대략적인 비율은 저희가 만약에 매달 100만 원을 저금한다 했을 때 30만 원 정도는 현금을 모으고 나머지 70%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쫄보라서 위험한 거, 레버리지 이런 거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막 인생 한방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여러분. 막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더라, 저렇게 해서 돈 벌었더라 해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세배 투자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성향이 투자는 오케이인데 그 투자 중에서도 위험한 투자는 절대 노. 그래서 S&P 500, 그 ETF를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를 좋아하고요. 종목은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ETF 한다고 예전에 한번 스토리에 말한 적 있는데 ETF가 뭐예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유튜브에 ETF 사는 법, ETF의 정의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재테크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테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장투 스타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올해 이제 막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냥 이제 아예 계좌를 안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분산 투자. 매달 조금씩 내가 아까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미국 주식 하겠다 하면은 매달 7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거죠. 내가 사고 있는 그 주식이 쌌을 때도 사고 비쌌을 때도 사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사서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걸 이제 바라보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1억 천금을 벌고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수익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을 모아두는 이유는요, 살다 보면은 무조건 비상금이 불시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부모님께 돈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내가 필요한데 써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돈을 잘 모아놨다가 주식이 좀 싸졌어, 지금 이제 폭락을 한 상황이다 하면은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것들 조금 이렇게 쌀 때 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를 때 같이 더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현금용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이제 집을 살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있나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대신에 이거는 내 집 마련 실거주 관점입니다. 갭투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매매를 부추기는 영상도 아니고요.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꿈이, 그냥 저의 그 지금까지의 인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꾸며가지고 살고 싶다가 지금까지의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는 집을 매매를 했고, 저희 부부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매매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결혼을 하자, 같이 살자 하면은 가장 먼저 같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3가지 중에 할 수 있어요. 월세 또는 전세 또는 매매, 이 3가지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저희는 매매를 선택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생 가치관 중에 1등 1번이 내 집 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세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세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취를 해오면서 한 번도 전세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항상 월세였어요. 그래서 나는 월세 아니면 매매를 하겠다, 신혼집도 매매를 못할 거면은 월세도 알아보자 라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모은 자산이 있잖아요. 저축을 서로 해놓은 그 자산을 까고 요거를 합쳐가지고, 그래 우리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걸로 얼만큼의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러 다니자. 그래서 임장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합친 자산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도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매매를 고려한다면 알아야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조금 중요하거든요.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진 자산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야 된다가 저는 1순위였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정말 많고 동네도 다양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 지역을 정하셨다면 동네도 한 5군데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은 정말 많이 보시면 좋은데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려는 그 동네에서 최소한 3-4군데 아파트 정도는 가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매물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대충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내가 가진 자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리스트들이 쭉 생기잖아요. 그럼 그 리스트 동네들을 이제 다 가보는 거예요. 직접 가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을 다니면서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떻네? 이 동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여기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게 호갱 노노를 켜가지고 그 아파트를 딱 타겟으로 하면은 최근 실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나, 그리고 거래량이 많네, 여기는 좀 적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던 게, 부동산에서 말하는 호가,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과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랬어요.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가 찍히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장이야,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내가 이걸 안 잡으면 안 돼 하는 상황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시라면 이제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첫
거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저희가 가진 돈이 이 정도고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너무 모든 걸 100% 오픈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중개인분들 만나면 가장 좋지만 사실은 너무 모르고 가면은 조금 후려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딱 단호하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조건으로 주세요. 저는 이 조건으로 사고 싶은데 이게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매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개인분들도 사실 얘가 그냥 보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 살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사겠다 싶으면은 진짜 살만한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야물딱지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봤어. 여러 군데를 막 봤는데 여기가 내 집인 것 같다. 여기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제가 할게요 하고 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찜을 하는 걸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바로 쏘시면 안 돼요. 막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락 가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붙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조금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더 빨리 팔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중개인분도 나한테 꼭 이렇게 팔고 싶어하는 입장이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시면은 이때 이제 이 매매가를 조금은 조율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라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지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개인분께도 어느 정도 중개비를 이제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몇 % 정도 이제 드리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계약금을 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네요.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이제 대출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 가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에는 무조건 부동산에서 연계를 해주는 대출 상담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막 사기꾼이 아니고 나의 조건, 나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 증명을 하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대출은 나오겠네요를 한번 이제 약간 필터링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정도 대출이면은 이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하고 또 이율이 괜찮은 은행들을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들한테 여러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해서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혜택을 다 알아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해당이 가능한 은행에 찾아가셔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는 은행 가시기 전에 내가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를 매매하고 싶은데 이걸 매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 대출이 나올까요? 라고 정확하게 그 동호수를 다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은행에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사한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 대출이 나올까요를 일단 먼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는 넓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 쏘고 내가 그 집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대출도 받고 등기를 찍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취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취득세, 그리고 이사 비용, 그리고 뭐 도배 장판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리모델링 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조금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입주를 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제가 겪어보지 않을 때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막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보고 블로그를 봐도 이렇게 설명은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쑥 과정을 훑어줬으면은 조금 머릿속에 이제 이 다음에는 이거 한다던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하는 그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랬으면 조금 더 수월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은 이제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아파트 매매가 재테크적인 면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도 너무 이제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내 인생 목표가 나는 부자가 되겠어 이것보다도 내 마음 편하고 내 오랜 꿈을 이루고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조금 더 행복하고 싶어가 조금 더 제 우선순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신혼부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뭐 월세를 선택하던 전세를 선택하던 매매를 선택하던 어쨌든지 내가 어떤 재테크,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저럴걸 이럴걸 하면서 뒤돌아봐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돌아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후회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지금 나 좀 잘못 선택을 했다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그러면 좋은 선택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고 분명히 나아갈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신혼부부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정답이고 다 정답만 골라서 이렇게 콕콕콕 가겠어요. 조금의 후회가 생길지언정 내가 선택했다면 내 선택이 맞아.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내 선택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 멘탈 잘 잡아보자고요. 사실 또 저는 참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회가 신혼부부들한테도 바라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항상 그래왔어. 학생일 때도 대학생일 때도 사회초년생일 때도 항상 사회가 요구하는 게 참 많다라고 느꼈는데 신혼부부가 되니까 뭔가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 예를 들면 가장 머리 아픈 집 문제, 그리고 뭐 결혼 비용, 또 그런 거 다 했더니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니래.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또 자녀 계획이 있다면 아기 낳기 전에 돈을 많이 모으래. 또 그 이유는 또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뭔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조금 압박감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생각 정리하면서 더더욱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 그 이외에는 사실 그냥 안 보는 게 답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추구하는 바를 정했다면은 그 이외의 것은 조금 놓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행복한 그런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부부의 어떤 행복한 모습 면들만 보면서 저 부부는 저거 하면서 행복하네? 우리도 저거 할까? 우린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우리 신혼부부들이 우리 가정의 목표를 향해서 알뜰하게 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감히 여러분들을 막 조언하거나 어떤 가르치려고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저렇게 사는 부부들도 있구나. 저 정도 기준을 잡고 살아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예시, 동네 친구의 이야기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조금 용기를 내서 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재밌게 공감하면서 들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